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순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규모 지역 감염이 우려되면서 방역당국은 순천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철도공사를 고발한 사건을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석연찮은 결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고려청자를 만들었던 초대형 흙가마가 해남에서 발굴됐습니다. 그동안 고려청자 가마에서 볼 수 없었던 신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보여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내년도 예산을 각각 6조 원대와 9조 원대를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침체된 지역 경제와 또 줄어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광주시 총 예산 규모는 6조 2,8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 증액됐습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제와 SOC 분야의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26%와 31%를 증액해 가장 크게 늘렸습니다.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올해 9,200억 원보다 2,300억 원 늘린 1조 1,5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윈선 7기 시정 목표인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일자리 사업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전라남도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 증액한 9조 2천억 원으로 편성해 추경까지 했을 경우 예산 10조 원대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농도답게 친환경 농업과 농림해양 부문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22% 늘린 1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10% 증액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출산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예산을 대거 신설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해서 청년, 저출산, 그다음에 유공자 참전수당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코로나와 수해 때 써서 바닥난 재난기금을 채우기 위해 7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특징이 있고 전라남도는 전기차와 수소차 예산을 올해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환경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3% 늘려 증가폭이 가장 큰 특징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학교 교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일부 확진자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다중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실내 체육관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학생들이 줄지어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광양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전 학생과 교직원 55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고 A씨와 접촉했던 일부 학생과 교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 학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라 그런 문자까지 함께 해서 기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순천 77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A씨는 순천 7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2명 모두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동선에 포함된 휘트니스 클럽은 회원이 1,600여 명에 달하고 특히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 지역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동 동선이 많아 지난 여름 1차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순천 76번째, 77번째 확진자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순천의 모 은행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내 연쇄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실내, 실외에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순천시는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지역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단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강화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닿는 공기는 차갑겠지만 날은 매우 맑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거의 없는 가운데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날이 맑은 만큼 복선 행각은 활발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3.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 14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점차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는 참 좋으시죠? 하지만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때문에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철도 차량을 교체하는 업무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한 철도 수송원이 철도공사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 차량이 정차된 철로에 입환용 기관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헬멧을 쓴 수송원들이 차례차례 차량을 연결합니다. 차량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이른바 입환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철로 위에서 진행되는 입환 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 작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월 29일 순천역에 근무하는 철도 수송원 A씨는 열차 11량을 그것도 캄캄한 새벽 3시에 혼자서 연결했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맞는데요. 새벽인데. 네. 2명이서 근무를 해야 맞는데 팀장이 조근을 갔어요. 고성역인가? 네. 그쪽에 사람이 없어서 일하러 가시고 혼자 근무를 했었어요. 당시 철도노조 명예산업감독관이었던 유균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청에 공사 측을 고발했습니다. 2명 이상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정작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검사가 엉뚱하게도 고발인 유 씨가 그날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A 씨 혼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고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내가 그날 더군다나 공가를 썼어요. 근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뻐젓이 근무를 해서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실제로 취재진이 철도공사 내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유 씨는 사건 이틀 전부터 공가를 신청한 상태가 맞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봐주기를 했다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순천지검은 새로운 증거 없이는 처분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대검 역시 지난달 말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를 검찰이 외면한 지난 3년 동안 입환 작업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수송원은 확인된 숫자만 모두 18명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빛 원전의 원자로 절반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언제 재가동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부실과 불신이 낳은 결과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빛원전 6개 호기 가운데 절반인 3기가 멈춰 있습니다. 이 중 한빛 3호기와 5호기는 점검을 마쳤음에도 부실 시공과 콘크리트 균열 의혹이 나오며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6개월의 정비를 마친 한빛 5호기는 증기 발생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실패해 자동으로 정지됐고 원자로 용접이 잘못된 방식으로 부실 시공됐다는 제보까지 나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모든 정비를 마친 한빛 3호기도 10월 말 재가동이 될 걸로 내다봤지만 국정감사에서 콘크리트 균열 의혹이 있음에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 재가동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재가동을 승인하는 원안위가 부실 점검 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재가동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이제 3호기 관련돼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부각이 되니까 한수원뿐만 아니라 원안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선뜻 나서기 힘들어서. 이런 지적에 대해 원안위와 한수원은 점검 방식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면밀히 살폈기 때문에 재조사 계획은 없고 투명성 확보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가동 일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국정감사 때 나왔던 공급 문제라든지 균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사를 하면서 공급도 이제 부족 원전성 평가를 만족하고. 정비를 마친 한빛원전 3호기와 5호기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2m가 넘는 초대형 공극이 발견된 한빛원전 4호기도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곤 있지만 지역사회 반발이 커 재가동을 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환경을 훼손한 업체를 둘러싼 여수시의 봐주기 의혹이 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도로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술랜드가 만든 소미산 불법 도로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법 도로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6월, 예술랜드 측은 불법 도로 옆에 소매점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인근에는 건축 요건인 폭 6m 도로 대신 불법 도로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여수시는 불법 도로를 적발하기는커녕 불법 도로로 허가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여수시가 소미산에 불법 도로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이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판독만으로도 불가로 회신하고 같은 팀 산지 이용 담당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허가도 받지 않고 6m 진입도를 먼저 개설하고 건축 허가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법으로 도로 건설과 터파기가 이뤄진 이곳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술랜드의 소매점 건축 허가가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의도가 불분명한 소미산 동백나무숲 조성 사업을 여수시가 승인한 것은 예술랜드가 해당 부지에 각종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산 정상부에 소득자 간다고 3,000평 땅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주가 있겠습니까?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식재 사업을 하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수시가 사업주에게 협조를 해주어서 이루어진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건축 허가 진행 당시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아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로 인근의 공원과 대관람차는 물론 건축물 허가까지 검토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군공항의 소음도 조사가 이번 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광산구와 서구, 북구에서 소음 민원이 많았던 15개 지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2차례 이상 소음 영향도를 조사한 뒤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2년부터는 소음 피해 지역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전화 금융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수금책들이 검거되기는 했지만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화금융사기 담당자인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개 박웅 계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화금융사기 유형도 시기에 따라서 교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가장 극성을 부리는 유형이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저금리 대환 대출형입니다. 범죄 저직원들은 은행을 사칭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무차별 살포합니다. 그게 피해자 물색행위죠. 서민들이 그걸 보고 전화를 해서 관심을 보이면 그때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화 목소리로 범인들은 앱 주소를 보내줄 테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기존 대출이 있을 건데요. 기존 대출 정보까지도 다 기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새롭게 대출을 한 거는 금융법 위반이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겁박하는 겁니다. 그것이 들통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 이렇게 속여서 길거리나 이런 데서 현금을 건네는 그런 수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교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역 피해 규모 얼마나 될까요? 예, 올해 10월까지 총 533건 10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7건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수는 78%, 피해 금액은 29% 정도 증가한 겁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약 2.1% 정도 공조 지역이 차지하겠습니다. 네. 전화금융 사기 담당으로 지금 현직에 계시면서 네. 여러 피해 사례들을 보실 것 같아요. 주요 사기 유형을 좀 더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허위 결제 문자 유형인데요. 피해자가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구매했다며 결제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때 범인들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서 그런 것 같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해 준다고 하면 피해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이때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네. 두 번째로 검찰 사칭형이 있는데요. 네.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에 연루됐다 하면은 그 서민은 불안해할 겁니다. 그때 범인들은 범죄에 연루됐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며 계좌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하면 조사 후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카톡만을 이용해 가지고 가족 등을 사칭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까 기프트 카드를 보내달라 이렇게 속이는 수법도 유행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이런 수법들로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피해금을 계좌 이체한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로 신고하시면 경찰과 피해자분과 해당 은행 3자 통화 방식으로 그 계좌가 지급정지됩니다. 만약에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금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잘 설명드리면 그것을 인계받은 전문 수사경찰이 범인을 추적해서 검거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회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을 말하자면 번갈아 가면서 걸려오는 여러 사람의 전화 목소리만 믿고 은행이 아닌 도로 등에서 현금을 건네거나 계좌 이체한다는 것은 경제적 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100% 사기이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 채무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고울 광주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광주경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형 고려청자 흙가마와 청자편 유물이 전남 해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고려청자 가마에선 볼 수 없었던 불창시설이라는 신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보여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고려 초기 청자 생산의 거점인 전남 해남군 화운면. 고려시대 청자를 생산한 가마터 90여 개가 모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가마터는 한 기뿐. 올 6월부터 이뤄진 발굴 조사 결과 최근 초대형 진흙가마 한 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국내 진흙가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가마터는 길이만 50m에 달합니다. 대형 버스 4대를 일렬로 세운 것보다 더 긴 겁니다. 특히 지금껏 초기 청자 가마 내부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구조도 확인됐습니다. 불길을 만들어 가마의 열 효율을 높이는 석재 기둥인 불창시설로 주로 고급 비색 청자를 구워내기 위해 조성된 옛 선조들의 최첨단 기술입니다. 조선 전기에나 등장한다고 우리가 여겼던 이 불창 시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신덕리야말로 우리 전남 지역의 초기 청자의 발상지가 아닌가. 한국 청자가 언제 어디에서 처음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 이번 가마터 발견으로 한국 청자 발생지에 대한 새 해석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량대첩의 배후기지였던 전라 우수영의 관아터가 발굴됐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된 발굴 조사에서 전라 우수영의 위용을 가늠케 할 근거들이 확인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격파한 명량대첩의 울돌목. 물살 빠른 바다를 바라보며 1440년부터 1895년까지 전라 우도 수군의 본영 우수영이 있었습니다. 450년간 군사적 요충지였던 전라 우수영 자리는 지금은 논밭과 건물로 둘러싸인 채 주민들에게 관아터로만 불려왔습니다. 2016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뒤 올해 6월부터 첫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령이 머물던 내야와 집무실인 동헌의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15세기 후반 건물이 지어진 뒤 16, 17세기 대규모로 중창됐다는 역사적 기록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아를 향해 이 같은 축대로 둘러싸인 진출입로가 확인된 게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라 우수영의 도로망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순 장군과 우수사, 김옥주 장군이 같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전략 회의를 했었던 그런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거로. 초기 백자와 상평통보 등 연대를 엿볼 수 있는 유물 수백 점이 쏟아졌고 건물의 규모를 가늠케 할 대형 기와도 발견됐습니다. 더 깊이 있는 발굴 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학술 대회랄지 역사 고증을 통해서 옛 우수영을 되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남군은 향후 전라 우수영 복원을 위한 부지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발굴조사단은 내년부터 전라 우수영 성벽과 객사 건물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1980년 당시 광주 시민들을 위한 판화 작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알린 일본인 작가 도미야마 다에코 씨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5.18 기록관은 오는 13일 경계를 넘는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작가의 인생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100살을 맞이한 도미야마 작가는 5.18 직후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와 광주의 피에타 등 광주 시민들을 위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광주 주요기관과 대학들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와 의료 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시는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과기원 등 13개 기관과 광주 의료 헬스케어 산업 혁신 도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